자, 이제는 81조 정부의 부동산 개입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방법, 또 어떤 사람은 개입 수단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 두 번째가 직접적 개입, 세 번째가 간접적 개입,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일단 제일 비중이 좀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이거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를 왜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유 규제는 국토 일부죠. 그러니까 내 토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요? 그러면 토지 이용을 한다는 게 뭐예요? 토지 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토지 이용이에요? 내 토지 날마다 가가지고 막 얼굴 부비고 엉덩이 깔고 앉고 움직이고 막 그 이용해? 거기다 건물 짓는 거죠?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는가? 그죠? 인허가. 이건 다 뭐에 해당돼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건축 규제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건 다 뭐에 해당된다? 토지 이용 규제.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알아야 될 게 용도 지역지 규제가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용도 지역지 규제 실시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이 변경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소유권 변경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직접적 개입하고 다른 점이 소유권 변경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직접적 개입 같은 것은 이제 특징이 정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행하면 이건 직접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간접적 개입. 그리고 시장의 기능의 일부를 인수했다. 기능의 일부를 인수했다. 이러면 직접적 개입.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 개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살펴보면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시장, 그럼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 그런데 정부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했다. 여러분이 정부하고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서 서로 경쟁한다.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자, 우리 공적 마스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 말이죠. 만약에 정부가 다 생산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생산을 하지 않지만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정부가 개입했죠. 이거 가격 통제 규제입니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정부가 마스크를 만드는 것보다 가격을 얼마 이상 받지만 이렇게 통제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돼요. 시주인 책들이 이걸 언급을 잘 안 하려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응? 왜 그러냐면 안전교수 책에, 그분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가격 통제나 임대료 규제나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그것을 간접적 개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 해석을 잘못해 놓고는, 그래서 소음서들을 보면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직접 개입이라고 언급한 책이 거의 없어요. 대학 서적 빼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직 출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긴 해도. 직접 간접을 묻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가격 통제가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개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이게 뭐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올라가지 마 이런 거 말입니다. 그죠? 직접 기업이 이게 왜 이게 뭐 간접인지 직접인지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간접이라 하질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거 지금 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돼. 직접 기업만 봐봐요. 뭐로 돼 있나? 택지 공인개발 전면 수용합니다. 이따 토지은행제도 배울 건데요. 쌀 때 미리 사두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고 도시재개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다 뭐에 해당된다? 직접 기업.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누가 있죠? 수용모 쓰시고 수용하시는 분 보이세요? 수용 자세를 보니까 평형입니다. 딱 보니까 크롤은 아니고 자유형은 아니고 평형을 지금 하시는 딱 모습. 개구리 헤엄 딱뭐 수용모까지 언제 썼디야? 수경도 쓰고 있네. 여러분 이 시장이 어린이 풀장이라 생각합시다. 어린이 풀장. 정부가 이 어린이 풀장 자 어머니가 이 어린이 풀장에 뛰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코로나가 발병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 이제 마스크 공적 마스크 20년 동안 계속 1,500원 납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지자체 개입은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이 자유를 맡기는 게 중요한데 잘못됐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이건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이 풀장에 뛰어들어서 계속 수영하고 놀고 있으면 그게 어린이 풀장이야? 어머니 풀장이지? 여태 웃어주는 센스. 응? 아이고 참말로 배려심 없는 관객들. 자, 그 다음에 간접기업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봐봐요. 어린이 풀장 그 밖에 서 계시죠? 잘 봐봐요. 그 머리맡에 뭐 떠 있죠? 그게 짜장면입니다. 젓가락 꼽힌 짜장면. 그림이 좀 너무 희미해서 그러는데 잘 봅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자 어머니가 여기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어린이 풀장에 애들이 이렇게 지금 막 놀고 있는데 야 물 고여있어 그 미끄러도 조심해야지. 그 정보체계 구축이에요. 지적 등기제도 뭐 이런 것들. 그럼 거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야 너네들 말 잘 들으면 오늘 짜장면 사줄게. 용돈 줄게. 그게 간접기업이에요. 그런 게. 너 말 안 들어? 용돈 뺏을 거야. 벌가금, 조세부과. 오케이? 용돈 떨어졌다고? 금융제도. 땡겨줄게. 그런 것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다. 사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구분할 줄 알면 일단은 한 문제는 일단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세요. 자, 어머니가 시장에 뛰어들었다, 어린 풀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적개입이 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따 또 뭐 물어볼 계획이 있겠지. 그럼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 여러분 시장에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근데 정부가 왜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겁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원래 자원 배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예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 뭐예요? 경제적 기능이에요. 아까 우리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외부 효과라고? 아, 외부 효과. 그러면 외부 불경제 안 좋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용도 지역주의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용은 배척시키고 외부 불경제를 차단하는 거죠. 어울리는 용을 인접시키는, 외부 경제를 인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이 대표적인 경제 기능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기능. 이것은 이제 효율성이나 형평성 등의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 여러분 사적 목표입니까? 사회적 목표입니까? 사회적 목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회란 말을.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 따지면 지불 능력이 없는 자는 집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거 공간을 가질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사실상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을 보면요, 전 국민의 60% 정도만 내지 약 40%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삽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세금 내가지고 말이지 그 돈, 내가 1년에 세금을 몇 억 낸 줄 알아? 근데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주겠다고? 짜증나구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그러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나는 세금 한 푼 안 냈는데 정부도 100만 원 받았어. 4인 가족에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고소득층이 왜 그런 고소득을 얻게 됐습니까? 사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그럼 자신의 재산 다 짊어 싸지고 금괴 다 챙겨서 무인도로 가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란, 소사이어티 사회란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것은 내 노력 때문에 부자 되었다. 물론 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이 아닌 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체제 내에서는 부자를 할지라도 자신이 부자 된 것은 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고 뭔가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돌아간 걸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 돼 있어요? 사회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입니다. 부자들에게 야, 저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들을 징수해서 소득 재분배 조치를 취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냐고요?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딱 한 줄씩 쓰고 더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밌죠.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82페이지 상단을 보면 정부 실패로 나와 있나요? 네. 그 참자 붙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참고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좀 깊어. 출제가 아직 된 적 없습니다. 자세히. 왜냐하면 부동산학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해. 정책이.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학자들이. 예? 알겠습니까? 네. 저 봐봐요. 부동산 그럼 벌써 사회성 공공성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 때문에 이건 거의 출제가 잘 안 된다.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드디어 이제 정책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책 아까 무슨 정책 나온다고 그랬어요?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자, 그런데 토지정책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게 참 조심해야 합니다. 공짜가 붙어 있으니까 국공유해서 공산주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가능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공공으로 다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공산주의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사회주의의 그 대표 주자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체제 자체는 그렇게 하지만 경제 논리를 매우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적인 어떤 공산주의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토지는 사유의 기재의 국토 일부라니까요. 맞죠? 우리 일제강점주의 생각해봐요. 내 토지가 어디 있어? 광복절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 뺏기면 내 땅 없어.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 땅이. 일문 식민지인데. 그래서 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내 토지 위에 예를 들어서 KTX가 지나야 된다. 내가 이거 절대 국가에 주지 않겠다. 그러면 KTX야 그게 완행열차지? 안 되겠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면 공공복리를 우선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만큼은 다른 건 그 무엇보다 토지만큼은 절대적 권리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수용당할 수도 있다.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개념으로 바라봐라. 그 뜻입니다. 상대적 권리란 말이 출제됐을까요? 네, 출제됐습니다. 출제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무슨 권리로 보겠다?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개발 부담금제 전부 다 왔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개발 이익의 내용하고 좀 중복되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드 핵시설 배치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요? 인간띠 형성하고 누워서 나를 갈리고 지나가라 난리가 아니야. 보상하라, 투쟁, 쟁취 막 이런 말, 그죠? 네. 그럼 정부가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데 주변 개발돼서 땅값이 올랐어. 그럼 어때요? 피켓 들고 나가 가만히 있어. 그게 문제라니까. 개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개발 이익은 사유화하려고 그래. 이거 아니다 이 말. 또 네가 얻은 개발 이익을 한번 봐봐라면 자기가 노력했으면 자기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크지 않을 텐데 지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다. 그럼 공공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이죠. 우리 불로소득의 대표가 뭐예요? 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공공발생지대 그럽니다. 찾았어요? 공공발생지대 찾았어요? 자, 주의합니다. 요게 제목은 출제 안 됐는데 내용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뭐라고 부른다고? 공공발생지대. 개발 이익은 내가 만든 거다, 공공이 만들어준 거다. 공공이. 그래서 공공발생지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학교로 용어가 참 많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했고 이제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갑니다. 자, 그 표 봐봐요. 제가 토지 이용 규제 그러면 용도 지역주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룰 건데 거기 뭐가 있는가 봐봐요. 제목 한번 봐봐요. 표에. 지금 바가 두 번째 그 줄이 너무 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하게 해야 되는데 좀 진하게 돼 있는데 용도 지역주가 중요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에 봐요. 가구 분할 통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용도 지역적으로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규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제도 다 뭐에 해당된다? 토지 이용 규제. 다음 중 토지 이용 규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주의 들어갈 텐데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책으로 와서는 출제되는 게 이거야. 키워드가 외부 효과입니다. 여러분 83쪽에 오른쪽에 양가로 1번의 용도 지역지구 제외하고 동가 1번 단기적 효과에 기억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부의 효과를 차단하게 된다. 그 기억에다 별표 칩니다. 별표 치세요. 나오면 그거 나와. 그 다음에 81페이지 또 한번 갑니다. 앞으로 다시 가봐요. 이것도 하나 별표 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찾았어요. 양가로 1번에 동그란 3번 별표. 거기도 읽어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외부 효과를 방기하는데 그 0점을 준다. 됐습니까? 네. 자, 토지 이용 규제 또는 용도 지역주 규제는 정부가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OX. 오, 거기 출제된 거라니까. 응? 여러분, 그 선생님들 지금 얘기해. 강달 서신 선생님들은요, 30여 년 동안 출제된 모든 문제를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고백할게요. 95%.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그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잘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기회가 막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83쪽 보면 설명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이따 결론만 잘 기억하면 돼요. 듣고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느 지역이 이제는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자, 잊지 마실 게. 자, 잊지 마실 게 원래 용도 지역주거지 실시하고 있는데 또 용도 지역주거지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게 전혀 없었다가 이런 걸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걸 묻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이런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걸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가 처음에 생긴 다음에 어떤 효과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한 다음에 그걸 물을 일은 없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말이지 막 주택, 상가, 공장 막 난립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 이제는 전용주거지역이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용주거지역은 공장 등 들어올 수 없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쾌적한 주거 환경이 확보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되면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적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있죠? 이런 지정을 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before the fact라고 합니다. before the fact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저런 지정이 일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그래요. 이미 토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사전적 독점.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원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500만 원을 쳐봅시다. 그럼 500만큼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초과 이윤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초과 이윤. 이들은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단계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역주기제가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유리한 지정을 받은 자가 단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단기 장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사례를 썼습니다. 산 정상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처음에는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날 우연히 놀러 왔던 노숙자가 다음날 통 두고 올라온다 그랬죠. 장기가 되면 새로운 경쟁자 공급자가 진입해 오죠.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럼 장기는 경쟁이 나서 점점 초과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아이스크림 원가 변화 없다. 건축비 변화 없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건축비가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장기는 단기를 포함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나면 공급이 증가하되 딱 여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0에서 1,500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면 비용 불변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용은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평당 건축비가 예전보다 200만 원 비싸졌어. 그럼 값이 떨어지더라도 1,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안 되지. 이제는 1,200만 원까지 떨어져야지. 더 떨어지면 안 되지. 그게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열심히 들었는데 안 나온다 하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져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00인데 원래 1,5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춰버린 거야. 봐봐요. 공급세 여기서 멈춰버려. 여기서. 예전보다는 약간 비싸지겠죠? 여러분, 1,000에서 1,200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200이 초과이윤이 아니야. 비용이 뭐해서? 증가해서 그렇다니까. 초과이윤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거예요. 비용 감소 산업.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거의.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수요가 증가한 다음에 공급이 크게 증가했어. 봤더니 건축비가 평당 한 200만 원 절감됐어. 그럼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분양가격이 8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니까. 1,000에서 1,500 올랐다가 8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자, 여러분, 저 비용은 생산비를 말해요. 잘 들어요? 장기에 생산비가 상승해서 분양가격이 비싸질 수도, 생산비가 하락해서 분양가격이 싸질 수도 있지만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는 소멸됐다니까. 초과이는 없어. 비싸고 싼 것은 원가 때문이야. 됐어요? 네. 근데 안 나와. 뭐만 나오냐면 장기는 초과이윤이 없다 그것만 나와.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장기에는 나중에 뛰어든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니? after fact라고 그래요. 사후적 독점이라 그래요. 사후적 독점. 그럼 사후적 독점 문제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 위치에 따른 이점이 가격이 다 반영이 돼서 초과이윤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후적 독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후적 독점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이점이 따른 그 위치에 따른 이점이 다 가격이 반영돼서 다 끝나버렸으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요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장기에는 경절투 초과에 소멸된다. 값이 비싸고 싸고 한 것은 원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초과요인이 언제 생기냐면 단기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용도 지역주기 첫 번째 문제점 뭐예요? 사전적 독점이 문제다. 저를 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속박된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여기는 개발을 허가하고 그럼 여기는 개발 이익이 생기지만 여기는 개발을 제한하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자, 여기를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녹지 공간이 후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후세대에게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 간의 형평성 이야기할 때는 그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높아진다. 재고는 끌어당겨서 올린다는 이야기야. 더 높인다.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어디 있어요?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용도 지역지 문제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환경 보존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은 제고된다. 그 제고는 더 높이다 그 말이에요. 끌어올린다는 뜻이야. 제고가 더 높인다. 다시 생각한다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그때는 이야. 이가 아니고 다시 생각은 제고품할 때도 그것도 이고 그건 더 높인다 뜻이에요. 오타 아닙니다. 전에 출간을 그 출판사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걸 써 아이로 딱 바꿔놨더라고.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감히 저자의 책을 지가 막 단어를 바꿔버려. 그럼 바꿨으면 원래 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오타 맞습니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지. 지가 뭔데 오타라고 바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이거. 아니 책은 이미 인쇄돼가지고 출판사에 갖고 서점이 다 깔렸는데 열 받아 안 받아? 가을에 끌어버리지. 응? 그거 안 된 거지. 그래서 이거 아직도 그 생각이 나. 지금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오입니다. 요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요거 재고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타 보겠습니다. 2번 동아리 2번 뭐라 돼 있어요? 지나치게 경직 이런 말 돼 있나요? 자, 넘겨봐요. 3번 획일적 규제와 과잉 지정. 4번은 뭐라 돼 있어요?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5번 또 뭐예요? 경직성.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획일성과 경직성이에요. 자, 일단 경직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지구지를 한번 실시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그 용도 지정이 쉽게 안 바뀌어. 근데 사회는 계속 변하죠. 그럼 그 여건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수천만 평의 토지를 한 가지 용도로 지정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획일성. 이거 문제. 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것도 과잉 지정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이야기는 경직성과 획일성. 오케이? 네, 영지역주의 문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지역주구제.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아까 외부 효과 그거 꼭 기억하세요. 지역주구제 그게 좀 요즘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다.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그죠? 획일성과 경직성.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프는 안 나와. 알았습니까? 그래프 낸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변혁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경제학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프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 자, 이제는, 뭘 좀 볼 거냐면, 토지은행제도. 여러분,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제목이 토지비축제도라고도 적혀 있죠. 둘 다 출제된 표현입니다. 둘 다 알아야 돼. 그럼 영어로는 랜드 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잘 봐요. 아까 우리 집가구 배웠죠?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현상.
지금은 평당가격이 싼데 나중에 봤더니 공공시설 건설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제공하려고 보니까 토지가격이 이미 비싸졌단 말이야. 그럼 보상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지는 효과가 생겨. 땅값 상승한 그 개발, 자기가 뭐 노력하지 않고 어떤 불로소득 성격이 커진다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 공공시설은 건설에서 공급해야 될 텐데 지금 상대적으로 쌀 때 미리 사두자. 비축해 놓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제때 공급해서 쓰자. 그게 뭐예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좀 필요한데 토지은행 또는 비축제도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보면서 이건 좀 정리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장점 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 개인들의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들였으니까. 두 번째.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값싸게 재택 공급이 가능할까요? 네. 세 번째.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이 가능하나요? 봐요. 아까 저 갖고 설명했던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공공토지를 비축하는데 100평 사고 그러겠어요? 그치, 뭐 몇만 평 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사지만 비용이 막대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2번은 좀 어려워. 그래서 좀 기다리고 3번 들어가면 3번. 자,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를 위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 좀 했었단 말이죠. 토지 매입 시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르지 않도록 그 말이죠.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쉽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 잠깐만. 시장이 정상적인 수요자 말고 정부가 갑자기 수요자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막 들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사례가 평가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비싸게 거래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거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이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쉽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제 중에 단점 중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제가 용어를 설명할 건데 용어를 먼저 듣고 자,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박스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토지 보유 형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설명 먼저 듣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적의 말을 붙여요. 그러면 공공보유, 사적보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유보유. 누구에게 빌려줬다. 누구에게가 빌려줬다. 그럼 뭐예요? 임대보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공공 자유보유, 공공 임대보유, 사적 자유보유, 사적 임대보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표 이해됩니까? 밑에 표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토지은행제도 의의를 봅니다. 다시 올라가 봐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한번 봅시다. 의의.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 자유보유 또는 공공 임대보유 형태로 비축이 되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이걸 공급하게 되는데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임대보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민간에게 지금 빌려준 상태 아닙니까? 맞죠? 그럼 관리가 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자유보유, 자유보유. 다시 말하면 방치해놓은 거예요. 국공유지가 방치된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자연인들이 산다니까. 자연인 알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무단종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비공식 사실상 보유 이렇게 부릅니다. 비공식 사유.
그러니까 토지 원소유자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막 점유해서 이용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비공시 사실상 보유. 이런 단어를 공부 안 해놓고 지문이 등장하면 당황한다고요. 공식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장악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비공시 사실상 보유. 그러니까 불법 무단점유로 말해요. 불법 무단점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무단점유. 그래서 거기 이제 표 마지막 가봅니다. 비공식 사실상 원소유자의 공적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한 형태. 예를 들면 국공유지의 불법 무단점유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 그러면 아까 그 단점에 동그라미 2번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 다시 볼까요? 공공자유보유 상태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 관리가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공무원들이 계속 국공유지를 보러 다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단점유 비공식 사실상 보유가 발생한다. 영어 이해하셨죠? 네. 자, 좀 어중간하니까 시니시간 좀 갖겠습니다. 갖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